여기 일본의 역사 왜곡자에게 소리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로 근무하는 평범한 한 남성입니다. 그가 일본에서 열린 국제역사포럼에서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일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일본 극우단체의 협박과 역사 왜곡 시도 속에서 과연 그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진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용기와 연대의 힘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기적을 확인하고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특별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강지훈이라고 해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학예연구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구석구석에 켜켜이 쌓인 옛 문서들과 유물들 사이에서 저는 과거의 조각들을 맞춰 현재로 불러오는 일에 깊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묵직한 역사책을 넘길 때마다 혹은 빛바랜 사진 속 인물들의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그 시대의 숨결을 느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마치 시간 여행자가 된 기분이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 평온한 일상에 예상치 못한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국제역사포럼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죠. 사실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익숙한 연구실을 벗어나 낯선 곳에서 발표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연구해온 한국 근현대사의 진실을 국제 무대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복잡 미묘한 감정들을 안고 저는 도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포럼이 열리는 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발표 준비는 완벽하게 마쳤지만 막상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외국어로 발표를 하려니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어려웠습니다. 발표장에 도착하니 이미 세계 각국에서 온 저명한 역사학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지한 표정과 날카로운 눈빛을 보며 저는 더욱 긴장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포럼이 시작되고 다양한 주제의 발표들이 이어졌습니다.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역사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층적인 학문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보는 시각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도쿄대학교 역사연구소 부소장 마츠모토 이치로 교수의 발표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마츠모토 교수는 일본 역사학계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물로 그의 발표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표 주제는 동아시아 근대화와 일본의 역할이었는데 제목에서부터 왠지 모를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츠모토 교수는 차분하고 논리적인 어조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동아시아, 특히 한국의 근대화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1910년 한일병합조약을 예로 들며 일본이 한국의 근대적인 법률과 제도를 도입하고 경제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는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한국의 근대적인 토지 소유 제도가 확립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일본의 식민 통치는 한국의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오히려 한국인들에게 혜택을 주었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의 발표를 들으면서 점점 더 불편한 감정을 넘어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의 주장은 명백한 역사 왜곡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츠모토 교수가 말하는 근대화의 이면에는 조선 총독부가 한국 농민들의 토지를 강탈하여 일본인 지주와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헐값으로 넘긴 참혹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궤변을 듣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제 안에서 뜨거운 용암이 끓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마츠모토 교수의 발표가 끝나자 사회자는 질의응답 시간을 알렸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지만 지금 침묵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제 손은 차갑게 젖어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교수님, 교수님의 주장은 명백한 역사 왜곡입니다. 저의 발언에 포럼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제시하며 마츠모토 교수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한국에 근대적인 토지 소유 제도가 확립되었다고 하셨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1918년 조선 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통계연보를 보면 토지조사 사업 결과 국유지 면적은 1910년 95,895정보에서
1918년 49만 8,248정보로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한국 농민들이 자신의 땅을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하거나 심지어는 고향을 떠나 유랑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통계 자료는 조선총독부가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한국 농민들의 토지를 강탈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또한 1932년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소유 토지는 10만 정보를 넘어섰고 이는 전체 농지의 22%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일본의 국책회사로 조선 총독부의 비호 아래 한국 농민들의 토지를 헐값에 사들여 일본인 지주들에게 비싼 값으로 팔아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한국 농민들이 억울하게 땅을 빼앗기고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근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의 허구성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본은 쌀 생산량을 늘려 일본으로 가져갔지만 정작 한국인들은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1930년대 남면 북양 정책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농민들은 면화 재배를 강요당했지만 그 이익은 일본 방직 자본가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 정책의 일환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저의 반박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사료 분석과 통계 자료, 그리고 생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진실의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발표를 준비하면서 수많은 역사책과 논문을 읽었고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한이 제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기에 저는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마츠모토 교수의 주장에 맞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준비해온 영상 자료를 재생했습니다. 영상에는 유관순 열사의 사진과 함께 1919년 3.1 운동 당시 일본 헌병대에 의해 학살된 제암리 주민들의 참혹한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1944년 조선 여자 근로정신령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선진적 식민 통치입니까? 총칼로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고 여성들을 성노예로 착취한 것이 과연 문명국가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의 격정적인 발언에 포럼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고 어떤 사람들은 분노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믿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니까요. 역사의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으며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믿었기에 저는 당당하게 저의 주장을 펼쳐나갔습니다. 저의 발언이 끝나자 사회자는 당황한 듯 서둘러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잡고 포럼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 때 비로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일본 정부가 하루빨리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는 저에게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저의 격정적인 발언이 끝나고 사회자는 서둘러 다음 발표 순서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포럼장 한쪽에서 예상치 못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역사 왜곡을 중단하라. 는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거칠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일본 극우단체 회원들로 저의 발표 내용이 일본의 명예를 훼손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난입에 포럼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극우단체 회원들은 점점 더 격앙된 목소리로 조선은 원래 일본의 속국이었다. 위안부는 자발적인 매춘부였다. 와 같은 터무니없는 망언들을 쏟아내며 저에게 달려들 듯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저에게 물건을 던지려고까지 했습니다.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낯선 타지에서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런 폭력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휩싸여 뒷걸음질 치는 대신 저는 오히려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의 외침은 그들의 소란 속에서도 꿋꿋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처럼 저의 목소리는 점차 힘을 얻어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한 어조로 진실을 외쳤습니다. 놀랍게도 저의 외침에 감명받은 듯한 몇몇 일본인 학자들과 시민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극우 단체 회원들을 막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극우 단체의 행동에 반대하며 저를 보호하려는 듯 제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르헨티나 유력 일간지 부에노스아이레스 헤럴드의 소피아 로드리게스 기자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상황을 주시하며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소피아 기자는 이전부터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날 포럼에서의 사건을 통해 그 심각성을 더욱 절실히 깨달았다고 합니다. 소피아 기자 외에도 몇몇 일본인 시민들이 저에게 다가와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들은 극우 단체의 행동은 일본 전체의 의견이 아니며 진실을 옹호하는 일본인들도 많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위로는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은 한동안 계속되었지만 결국 포럼 주최 측과 경찰의 개입으로 극우 단체 회원들은 강제로 퇴장당했습니다. 그들이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고함을 지르는 모습은 마치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짐승의 발악처럼 보였습니다. 소란이 진정된 후 사회자는 다시 한번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일본의 과거사를 비판했지만 그것은 일본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저의 진심 어린 호소에 포럼장은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의 말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역사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을 보았습니다. 진실을 옹호하고 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역사 왜곡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포럼에서의 소동이 있은 후 며칠 동안 저는 숙소에 머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일본 극우 단체의 위협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고 그들의 역사 왜곡은 단순한 주장을 넘어선 폭력적인 신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준 일본인 학자들과 시민들의 모습은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저의 외침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숙소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뜻밖에도 포럼에서 저를 인상 깊게 지켜봤던 소피아 기자였습니다. 그녀는 정중한 목소리로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취재하고 싶으며 저의 경험과 지식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소피아 기자와 같은 유능하고 용기 있는 언론인과 함께라면 제가 믿는 진실을 더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도쿄 시내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소피아 기자는 차분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포럼에서의 발표 내용과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일제강점기의 참상과 한국인들이 겪은 고통, 그리고 끊임없는 저항의 역사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저는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유언비어 때문에 학살당한 6천여 명의 조선인 희생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의 역사 왜곡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피아 기자에게 당시 학살 현장을 찍은 사진과 생존자들의 증언이 담긴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소피아 기자는 저의 설명을 들으며 때로는 눈물을 글썽이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인들이 겪은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지를 더욱 굳게 다지는 듯 했습니다. 인터뷰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소피아 기자는 저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꼼꼼하게 메모를 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녀의 진지하고
열정적인 태도는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후 소피아 기자는 저에게 며칠 더 일본에 머물면서 함께 자료를 수집하고 생존자들을 인터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제안에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녀와 함께라면 진실을 향한 저의 여정이 더욱 의미 있고 강력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함께 도쿄 근교에 위치한 가나가와 현립역사박물관을 방문하여 일제 강점기 관련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박물관에는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유품과 사진, 편지 등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소피아 기자는 특히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유품 앞에서 오랫동안 발길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고통과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유품들을 보며 깊은 슬픔에 잠긴 듯 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일본 시민단체 강제동원 진상규명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 강제징용 생존자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90세가 넘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또렷한 기억력으로 당시에 참혹했던 상황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소피아 기자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증언을 통해 일본의 역사 왜곡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의 동행 취재를 통해 소피아 기자는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취재를 계속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헌신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소피아 기자는 며칠간의 일본 동행 취재를 마치고 아르헨티나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와 헤어지는 순간 저는 왠지 모를 든든함과 아쉬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진실을 향한 열정과 용기를 공유하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소피아 기자가 아르헨티나로 돌아간 지 얼마 후 저는 그녀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메일에는 그녀가 작성한 특집 기사의 초고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한국, 짓밟힌 진실과 마주하다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소피아 기자는 포럼에서의 저의 발표 내용과 그 이후의 상황, 그리고 저와 함께 일본에서 취재한 내용들을 생생하고 감동적으로 그려냈습니다. 그녀는 일제강점기 한국인들이 겪은 고통과 저항의 역사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조명하면서도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를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관동대지진 당시 학살당한 조선인 희생자들의 이야기와 강제징용 생존자 할아버지의 증언을 통해 일본의 역사 왜곡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간조했습니다. 그녀의 기사는 단순한 사실 보도를 넘어선 인간의 존엄성과 역사적 진실의 중요성을 호소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피아 기자의 기사를 읽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헌신 덕분에 제가 믿는 진실이 세상에 널리 알려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소피아 기자의 기사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헤럴드 일면에 대서특 필되었습니다. 기사는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남미 전역에 보도되었고 곧이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소피아 기자의 기사는 국제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언론들은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를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고 역사학계와 인권단체들은 일본 정부의 진실 규명과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소피아 기자의 기사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력이 거세지자 일본 정부는 처음에는 소피아 기자의 기사를 편향된 시각이라며 폄하했지만 결국에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역사 왜곡 문제를 재조사하겠다고 발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피아 기자의 기사는 일본 내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양심적인 지식인들과 시민들은 소피아 기자의 기사에 공감하며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들도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기 시작했고 일본 사회 전체의 역사인식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벌어졌습니다. 포럼에서 저에게 역사 왜곡이라고 주장했던 마츠모토 교수 역시 소피아 기자의 기사와 국제사회의 비판에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과거 발언을 철회하고 저에게 깊이 사과하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가 편협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역사를 연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츠모토 교수의 변화는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진실의 힘, 그리고 용기 있는 한 사람의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소피아 기자의 용기와 헌신이 없었다면 이러한 변화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소피아에게 이메일을 통해 이러한 사실과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소피아 기자의 기사로 인해 국제사회와 일본 내에서 역사 왜곡 문제가 공론화된 지 1년 후 저는 뜻밖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역사 공동 연구 심포지엄에 한국 측 대표 연구원으로 참석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일본 극우단체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일본 사회 일각에는 역사 왜곡을 옹호하는 세력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초청에 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실을 향한 저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츠모토 교수와 같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과 연대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심포지엄은 도쿄대학교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강당은 한일 양국의 역사학자, 언론인, 시민 등 수백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의 발표 순서는 심포지엄의 마지막 날, 마츠모토 교수와의 공동 강연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심포지엄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한일 양국의 역사학자들이 다양한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위안부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등 민감한 주제들이 다루어졌고 때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논쟁 속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심포지엄 마지막 날, 저와 마츠모토 교수의 공동 강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마츠모토 교수와 함께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강렬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각자의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먼저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과 그로 인한 한국인들의 고통을 증언했습니다. 저는 1910년 한일병합조약부터 1945년 광복에 이르기까지 일본이 한국에서 저지른 수많은 만행들을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과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저는 3.1운동,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 일본이 반드시 기억하고 반성해야 할 역사적 사건들을 강조했습니다. 저의 발표가 끝나자 마츠모토 교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며 올바른 역사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일본의 제국주의적 역사관에 갇혀 한국인들의 고통을 외면했음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가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헛된 믿음에 빠져 한국인들이 겪은 고통과 아픔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 기자의 기사와 강지훈 선생님의 발표를 통해 저는 비로소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고 한일 양국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마츠모토 교수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는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일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우리는 청중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진실과 화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 저는 마츠모토 교수와 함께 도쿄 시내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한일 역사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진실을 향한 저의 노력, 그리고 소피아, 마츠모토 교수와 같은 용기 있는 사람들의 연대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역사 왜곡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의 기록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맑고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의 진실을 마주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의 연대가 만들어낸 놀라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강지훈 학예연구사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메시지였어요. 강지훈 학예연구사님은 일본에서 열린 국제역사포럼에서 마츠모토 교수의 왜곡된 역사관에 맞서 용기 있게 진실을 외쳤습니다. 일본 극우단체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한국 근현대사의 아픔을 증언했죠. 그리고 소피아 기자님의 헌신적인 취재는 이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마츠모토 교수님 역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올바른 역사 교육에 헌신하겠다는 감동적인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진실을 향한 용기, 그리고 연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역사는 과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은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발굴하고 진실을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